이게 정말로 가능하다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섬광과 함께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연구실을 뒤흔들었다. 연구실의 모든 전기가 나갔고 창밖에는 폭우와 함께 번개가 내리쳤다. 우진은 번개가 자신의 실험 장치에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그의 앞에 놓여있던 희귀한 광석 조각이 눈부신 백색 빛을 내뿜으며 그의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차가운 빛으로 둘러싸였고 그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우진은 마지막까지 그 빛을 응시했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우진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익숙하지 않은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눈을 뜨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천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가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 안에는 낯선 냄새와 함께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우진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희미한 경멸과 냉소가 엿보였다. 우진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옷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은 가늘고 희었다. 마치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다. 우진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곳에 누워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한 나이든 내시가 우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하, 괜찮으십니까? 감히 누가 저하께 손을 대었사옵니까? 저하, 우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은 황제의 아들, 즉 태자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꿈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꿈처럼 가볍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우진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때 그의 시야에 낯선 여인이 들어왔다. 화려한 비녀를 꽂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우진에게 다가왔다. 저와 몸은 좀 나으셨습니까? 소첩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뢰옵니다. 여인의 말에 내쉬는 곁눈질로 우진을 쳐다보며 고개를 숙였다. 우진은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바로 태자비 윤하영이었다. 윤하영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윤영감의 딸이었다. 우진은 역사학자로서 이 인물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이 시대를 통치하던 가장 강력한 간신 박정수 대감이었다. 그는 무능한 태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다. 그리고 태자비 윤하영은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태자를 감시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다. 우진은 자신이 역사 속에 무능한 태자 이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시대의 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신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낯선 흰색 돌이 박혀 있었다. 바로 그가 연구하던 영혼을 담는 돌이었다. 그 돌은 마치 그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우진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절망했다. 그는 무능하고 나약한 태자 이환의 몸에 갇혀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를 죽이려는 간신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현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시대의 기술을 개선하고
간신들의 음모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시대의 태자 이환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제 이환의 몸에 갇힌 한우진이었다. 그는 이 시대의 태자로 살아가야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이 시대의 무능한 태자 이환을 영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태자 이환의 몸에 들어온 한우진 교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능한 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21세기의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한우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시대에 온 이유가 단순히 운명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전설 속 영혼을 담는 돌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손목에 박힌 돌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가끔씩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그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었다. 우진은 이 돌이 그가 다시 원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는 이 몸의 주인이었던 이환처럼 무능하게 살다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간신 박정수 대감과 그의 딸인 태자비 윤하영에게서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다. 며칠 동안 우진은 태자 이환의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과거 이환이 했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는 궁녀와 내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정수 대감과 태자비 윤하영이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제거하려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획들이 오갔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시대의 태자 이환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제 이환의 몸에 갇힌 한우진이었다. 그는 이 시대의 태자로 살아가야 했다. 어느 날 밤 태자비 윤하영은 아버지 박정수 대감과 비밀리에 만나 태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태자가 다음 날 밤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 실수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로 했다. 윤하영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환 저하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저하께서 깨어나신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저하를 없애야 합니다. 박정수 대감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사냥터에서 그 일을 처리하겠다. 너는 태자 저하를 사냥터로 유인하도록 하라. 그들의 대화는 우진의 귀에 모두 들어왔다. 우진은 그들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시작해야만 했다. 다음 날 우진은 태자 이환이 즐겨하던 활쏘기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대의 물리학 지식을 이용해 활을 쏘는 방법을 개선했다. 그는 활의 각도와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고 활 시위를 당기는 힘을 조절했다. 그의 첫 번째 화살은 관역을 빗나갔지만 그의 두 번째 화살은 관역의 정중앙에 박혔다. 그의 활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태자의 활 시중을 들던 내시와 궁녀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과거의 이환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태자의 눈빛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날카로운 지성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태자비 윤하영은 태자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해했다. 그녀는 태자의 활 솜씨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태자의 활 시중을 들던 내시를 불러 캐물었다. 감히 누가 저하께 활 쏘는 법을 가르쳤느냐 네가. 저하께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냐 내시는 태자비의 서늘한 눈빛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하영은 태자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진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광석 조각을 꺼내 빛을 비추어 보았다. 그는 광석 조각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생에 그가 연구하던 영혼을 담는 돌에 대한 설명서였다. 그 돌은 주인의 의식을 담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그 시대의 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우진은 그 돌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시대의 문명을 발전시켜야만 원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우진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궁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는 궁궐의 낡은 등롱들을 수리하고 기름 대신 물을 이용해 빛을 내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는 궁궐의 하수도를 개선하고 위생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궁궐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궁녀와 내시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행동은 궁궐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과거의 태자 이환이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태자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고 그의 행동에 감동했다. 그들은 태자를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때 태자비 윤하영은 태자가 만든 등롱을 부었다. 그녀는 그 등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태자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해했다. 그녀는 태자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태자가 만든 등롱을 훔쳤다. 그녀는 그 등롱을 아버지 박정수 대감에게 가져갔다. 아버지, 저하께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하께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하를 돕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하의 배후를 알아내야 합니다. 박정수 대감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자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해했다. 그는 태자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태자를 제거하기 위해 더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자를 사냥터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태자를 암살하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태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황제를 옹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태자의 달라진 모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한우진 교수가 가져온 현대의 지식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태자의 방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태자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의 세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태자 이환의 달라진 모습은 궁궐 내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한우진은 이 파문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간신들의 음모를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자 이환의 몸에 들어온 후 그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환은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색 잡기에만 빠져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아버지인 왕마저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우진은 이환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이환의 삶을 바꾸고 이 시대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우진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는 궁궐의 낡은 등롱들을 수리하고 기름 대신 물을 이용해 빛을 내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는 궁궐의 하수도를 개선하고 위생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궁궐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궁녀와 내시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행동은 궁궐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과거의 태자 이환이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태자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고 그의 행동에 감동했다. 그들은 태자를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태자비 윤하영의 감시 속에서 태자를 보조하던 궁녀 김소은은 태자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감을 느꼈다. 태자비 윤하영은 태자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해했다. 그녀는 태자의 활 솜씨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태자의 활 시중을 들던 내시를 불러 캐물었다. 감히 누가 저하께 활 쏘는 법을 가르쳤느냐 네가 저하께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냐. 내시는 태자비의 서늘한 눈빛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하영은 태자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태자비 윤하영의 아버지인 박정수 대감은 태자의 달라진 모습에 큰 위협을 느꼈다. 그는 태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태자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는 태자의 과거를 조사하고 태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파헤쳤다. 그는 태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이용해 태자를 압박하고 태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태자의 무능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태자를 폐위시키려 했다. 그의 사악한 음모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때 박정수 대감은 태자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다. 매년 열리는 조정의 학술 경연이었다. 이 경연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태자의 학문을 시험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과거의 태자 이환은 이 경연에서 항상 꼴찌를 차지하며 조정 대신들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다. 박정수 대감은 이 경연을 이용해 태자의 무능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태자를 폐위시키려 했다. 박정수 대감은 왕에게 말했다. 전하 태자 저하께서는 학문에 뜻이 없으시옵니다. 태자 저하께서는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소신은 태자 저하께서 학술 경연에 참여하시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시길 간청하옵니다. 왕은 박정수 대감의 말에 고심했다. 왕은 자신의 아들 이환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폐위시킬 수는 없었다. 왕은 박정수 대감의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권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왕은 태자 이환에게 말했다. 이환아, 너는 학술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라. 너는 너의 실력을 증명하도록 하라. 왕의 말에 우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바마마. 소자는 아바마마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의 담담한 태도에 왕과 박정수 대감은 놀랐다. 과거의 이환이라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떤 결심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학술 경연 당일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 그리고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연이 시작되었다. 박정수 대감은 태자에게 불리한 주제를 출제했다. 주제는 흉년과 기근을 막기 위한 치수치의 수의 방안에 대한 상소문이었다. 이 시대의 치수 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다. 박정수 대감은 태자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연이 시작되고 모든 대신들이 상소문을 제출했지만 그들의 상소문은 모두 뻔한 내용들이었다. 그들은 치수 방안에 대해 논했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때 우진이 자신의 상소문을 제출했다. 그의 상소문은 다른 대신들의 상소문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의 상소문은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 그리고 도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대의 물리학과 공학 지식을 이용해 새로운 치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둑을 쌓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그의 상소문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었다. 우진은 상소문을 낭독하며 말했다. 전하 소자는 흉년과 기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치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옵니다. 소자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둑을 쌓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옵니다. 이 방법은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우진의 말에 조정 대신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상소문이 너무나도 혁신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의 상소문이 단순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정수 대감은 태자의 상소문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태자가 어떻게 이런 상소문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태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태잡이 윤하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소첩은 저하의 상소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저하께서는 과거에 학문에 뜻이 없으셨습니다. 저하께서 어떻게 이런 상소문을 스스로 쓰셨겠사옵니까? 아영의 말에 조정 대신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아영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태자가 과거에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태자의 달라진 모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왕이 입을 열었다. 태자 저하 너는 태자비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로 이 상소문을 스스로 쓴 것이냐. 왕의 말에 우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바마마. 소자는 이 상소문을 스스로 썼사옵니다. 소자는 전하의 아들이자 이 나라의 태자이옵니다. 소자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진심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무능하고 나약한 태자 이환이 아니었다. 그는 강하고 당당한 태자였다. 그의 모습에 왕은 감동했다. 왕은 그의 상소문을 받아들이고 그의 상소문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진의 승리는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태자를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태자의 달라진 모습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태자비 윤하영과 박정수 대감은 태자의 승리에 분노했다. 그들은 태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태자를 사냥터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태자를 암살하기로 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들은 태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황제를 옹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태자의 달라진 모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한우진 교수가 가져온 현대의 지식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태자의 방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태자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의 네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태자 이환의 학술 경연에서의 놀라운 활약은 궁궐 전체에 충격을 주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무능하고 나약한 태자로만 알려졌던 이환이 나라의 흉년을 해결할 혁신적인 치수 방안을 제시하자 백성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왕 또한 아들 이환에게 깊은 신뢰와 기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정수 대감과 태자비 윤하영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그들은 태자가 자신들의 권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더 잔혹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박정수 대감은 이환을 제거하기 위해 이환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대역죄를 씌우기로 했다. 대역죄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장 중대한 죄목으로 발각되면 삼족이 멸하는 중죄였다. 박정수 대감은 자신의 수하들을 이용해 왕의 옥새를 몰래 위조하고 이 옥새로 태자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거짓 교지를 만들었다. 그는 이 교지를 이환의 서재에 몰래 숨겨두고 이환이 왕의 권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이환을 제거하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황제를 옹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정수 대감은 왕에게 말했다. 전하 태자, 저하께서는 전하의 권위를 찬탈하려 하옵니다. 소신은 태자 저하의 서재에서 태자 저하가 직접 전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교지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사옵니다. 이것은 태자 저하께서 전하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했다는 증거이옵니다. 왕은 박정수 대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 이환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환에게 실망했다. 그는 이환을 향한 신뢰를 잃었다. 왕은 박정수 대감의 말을 믿었다. 그는 이환을 향한 사랑을 잃고 그를 의심했다. 박정수 대감은 이환에게 말했다. 저하, 감히 전하의 권위를 찬탈하려 하셨사옵니까? 저하께서 만든 거짓 교지가 여기에 있사옵니다. 저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해명하셔야 하옵니다. 박정수 대감의 말에 이환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거짓 교지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박정수 대감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박정수 대감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박정수 대감에게 소리쳤다. 박정수 대감, 당신은 나를 모함하고 있소.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소. 나는 당신의 잔혹한 음모를 모두 알고 있소. 이환의 말에 박정수 대감은 비웃었다. 저하 증거는 저하의 서재에서 발견되었사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감히 거짓말을 하시겠사옵니까? 박정수 대감은 이환을 향한 모든 의심을 증거로 덮어버렸다. 그는 이환을 향한 모든 비난을 진실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이환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환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환을 향한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환을 폐위시키고 이환을 죽이려 했다. 이환은 절망했다. 그는 박정수 대감의 음모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왕마저도 그를 의심했다. 조정 대신들도 그를 외면했다. 그의 유일한 편이었던 궁녀 김소은마저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향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때 이환의 손목에 박힌 흰색 돌이 희미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 돌은 마치 이환의 절망을 위로하는 듯했다. 그 돌은 마치 이환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이환은 그 돌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는 그 돌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돌이 그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돌을 보며 힘을 얻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박정수 대감에게 말했다. 박정수 대감, 당신은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요. 당신의 모든 악행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것이요. 이환의 말에 박정수 대감은 비웃었다. 저하의
복수는 아무 소용없을 것이옵니다. 저하께서는 내일 사형을 선고받으실 것이옵니다. 박정수 대감은 이환을 향한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환을 폐위시키고 이환을 죽이려 했다. 그는 이환을 향한 모든 비난을 진실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이환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환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환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의 5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태자 이환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공허함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박정수 대감과 윤하영의 모든 음모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박힌 흰색 돌을 내려다보았다. 돌은 그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희미한 빛을 내뿜었고 그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이 돌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가 다시 원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돌이 그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돌이 그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돌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박정수 대감에게 말했다. 박정수 대감, 당신은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요. 당신의 모든 악행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것이요. 다음날 태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이 운집한 법정은 비장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박정수 대감은 태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입막음하고 자신의 수하들을 통해 태자의 유죄를 주장했다. 그는 태자가 왕의 권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태자를 압박했다. 왕은 병세가 악화되어 법정에 참석하지 못했고 모든 권한은 박정수 대감에게 넘어갔다. 박정수 대감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태자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황제를 옹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자 이환은 전하의 권위를 찬탈하려 한 대역죄인이옵니다. 소신은 태자 이환에게 사형을 선고하옵니다. 박정수 대감의 말에 법정은 술렁거렸다. 그때 이환은 자신의 손목에 박힌 흰색 돌을 꺼내들고 말했다. 박정수 대감, 당신은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요. 당신의 모든 악행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것이요. 이환의 말에 박정수 대감은 비웃었다. 저하의 복수는 아무 소용없을 것이옵니다. 저하께서는 내일 사형을 선고받으실 것이옵니다. 이환은 박정수 대감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목에 박힌 흰색 돌을 힘껏 움켜쥐었다. 그러자 돌은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돌은 순식간에 거대한 빛의 기둥으로 변했고 빛의 기둥 속에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영상처럼 펼쳐졌다. 박정수 대감이 왕의 옥새를 위조하고 거짓 교지를 만드는 모습, 윤하영이 이환을 모함하고 그의 서재에 거짓 교지를 숨기는 모습, 그리고 박정수 대감과 윤하영이 서로 공모하여 이환을 제거하려 했던 모든 음모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박정수 대감의 추악한 진실을 보았다. 그들은 태자 이환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태자 이환을 향한 모든 오해를 풀었다. 그들은 태자 이환의 결백을 알았다. 박정수 대감은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전하, 소신은 죄인이옵니다. 소신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때 법정에 왕이 나타났다. 왕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하고 날카로웠다. 왕은 박정수 대감을 향해 말했다. 박정수 대감, 너는 나의 아들을 모함하고 나의 권위를 찬탈하려 한 대역죄인이옵니다. 너는 이 나라의 모든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왕은 박정수 대감과 그의 모든 부하들을 체포하라고 명했다. 박정수 대감과 윤하영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의 추악한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왕은 이환에게 말했다. 이환아, 너는 나의 아들이자 이 나라의 태자이옵니다. 너는 나의 권위를 찬탈하려 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있사옵니다. 왕은 이환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이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는 박정수 대감과 윤하영을 사형에 처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쳐 세상에 드러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역사에 기록했다. 그는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환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이 시대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갔다. 그는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직접 그려나갔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삶의 6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박정수 대감과 윤하영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후 조정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혼란스러웠다. 박정수 대감의 사형이 집행되고 그의 모든 권력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를 따르던 모든 대신들은 삭탈관직되어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다. 왕은 병세가 위중해지자 모든 대신들 앞에서 태자 이환에게 정식으로 왕위를 넘겨주었다. 이환은 이제 한나라의 왕,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존재가 되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이 시대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왕이 된 이완 한우진은 가장 먼저 그를 오랫동안 보좌했던 궁녀 김소은을 찾았다. 그녀는 태자 시절부터 이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었다. 그녀는 박정수 대감의 음모가 드러나기 전 이환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환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진심 어린 눈빛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준 존재였다. 이환은 그녀에게 말했다. 소은, 그동안 고생 많았소. 그대의 믿음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이제 그대와 내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겠소. 이환은 소은에게 왕비의 자리를 약속했다. 소은은 이환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전하, 소첩은 전하의 옆에서 전하를 보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소첩은 전하의 그림자가 되고 싶사옵니다. 이환은 소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은, 그대는 나의 그림자가 아니오. 그대는 나의 빛이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오.
그대는 나의 왕비가 되어 나의 빛이 되어 이 나라를 밝혀주시오. 소은은 이완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완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완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새로운 왕이 된 이완은 본격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한우진 교수가 가지고 있던 현대의 지식을 이용해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과학원을 설립했다. 그는 이곳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등 현대과학의 기초학문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했다. 그는 이 시대의 학자들에게 현대과학의 개념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지식을 발전시켰다. 그는 이 시대의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이 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이곳에서 현대의 농업 기술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했다. 그는 새로운 품종의 곡물을 개발하고 새로운 농법을 도입했다. 그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는 흉년과 기근을 막기 위해 자신의 학술 경연에서 제시했던 치수 방안을 실행했다. 그는 새로운 둑을 쌓고 새로운 수로를 만들었다. 그는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농경지를 보호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완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립교육원을 설립했다. 그는 이곳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 그는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백성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완의 개혁은 모든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 자신들의 삶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새로운 왕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이완은 소운과 함께 자신의 개혁들을 추진했다. 소운은 이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이완의 개혁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녀는 이완의 옆에서 그를 보필하며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완의 가장 큰 힘이었다. 어느 날 밤 이완은 소운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소운, 당신은 내가 이 시대에 온 이유라고 생각하오. 나는 이 시대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소.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싶소. 소운은 이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완의 품에 안겨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환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완 한우진 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의 치세는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라 불릴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그는 현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나라의 모든 분야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국가과학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었고 농업기술연구소 덕분에 흉년과 기근은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백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교육원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나라의 미래를 밝게 비추었다. 이환의 지혜롭고 자애로운 통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군으로 기록되었다. 이환의 곁에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아내 왕비 김소은이 있었다. 소은은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폈다. 그녀는 이환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도왔으며 특히 여성들의 교육과 복지에 힘썼다. 그녀의 존재는 이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백성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들의 행복은 금실 좋은 부부관계를 넘어 두 아이의 웃음소리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첫째 아들인 태자는 지혜롭고 총명하여 이환의 재능을 물려받았고 둘째 딸은 소은의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닮아온 궁궐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환은 왕으로서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현대의 지식을 가르치고 이 시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집무실은 더 이상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의 중심이었다. 그날도 이환은 소은과 함께 국가과학원 부속 도서관의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은 이환이 평생의 숙권 사업으로 여겼던 곳으로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한데 모아 백성들과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환은 이 도서관이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개관식 당일 이환은 소은의 손을 잡고 연단에 섰다. 그들의 뒤에는 백성들과 학자들 그리고 두 아이가 서 있었다. 이환은 감격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이여 학자들이여 이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요. 이 도서관에서 여러분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지혜를 얻을 것이요.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소. 나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오. 이환의 축사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환을 향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이환은 그들의 박수 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이 시대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그들의 행복을 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환은 소은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도서관은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책들을 보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작은 공간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소은에게 말했다. 소은, 당신은 나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오. 당신은 나의 왕비이자 나의 빛이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오. 소은은 이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환의 품에 안겨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환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절망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 빛을 찾아낸 한 고아 소녀의 아름다운 전설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21세기 서울 가을의 끝자락은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한우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와 과학응용학과의 겸임교수로 고요한 연구실에서
고서와 최첨단 장비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나이 33 학계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는 고대 유물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 과학 기술을 결합하여 잃어버린 문명을 재건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학생들은 그의 열정에 감화되어 밤늦도록 연구실을 떠나지 못했다. 우진은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는 순수한 학문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내성적이고도 진지한 사람이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오래된 유물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하거나 최신 장비로 그것들을 재현해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우진은 오래된 고대 기록에서 발견한 영혼을 담는 돌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돌은 주인의 의식을 담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고 한다. 비록 전설이었지만 우진은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밤샘 작업 끝에 고대 문헌에서 발견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재현한 에너지 변환 장치에 희귀한 광석 조각을 올려놓았다. 우진의 심장은 희망과 기대로 두근거렸다. 그는 장치에 전원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연결된 안전 장치를 확인했다. 푸른 빛이 장치에서 뿜어져 나왔다. 연구실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다. 우진은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